그들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언니,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계속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짜로 봐주시잖아. 얼마나 편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카페 테라스에서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어요. 언니 시어머니 왜 안 봐주신대? 허리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나이에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그냥 핑계인 것 같은데. 순자는 장바구니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석 달 동안 손주를 돌보며 망가진 허리가 핑계라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를 재우고 기저귀를 갈았던 게 공짜 노동이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한 부부의 긴 이야기를요.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올해로 68,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 순자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35년을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좋았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손이 근질근질해서 아내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죠.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고 가끔은 아이들 숙제도 봐드리고요. 그렇게 소일하며 지내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들 도연이가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손자 유준이를 안고 왔더군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였어요. 통통한 볼을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민정이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들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뭔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순자가 거실 테이블에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연이가 말을 이었죠. 민정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유준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적응도 어려울 것 같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 일 좀 안정되면 바로 어린이집 보낼게요. 잠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손자를 돌보는 일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아이들 가르친 경험도 있고 우리 자식들도 키워봤는데요. 그래, 걱정 마. 우리가 봐줄게. 순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 부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날 저녁 아들네 가족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손주 돌보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 잠깐이잖아.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준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주말 내내 아기 물품을 챙기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저는 문화센터 봉사 시간을 조정했죠. 모든 게 차분하게 준비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유준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6주가 흘렀어요. 아침 7시가 되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가 유준이를 데려오는 시간이었죠. 아이를 안고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은 언제나 바빴어요. 아버지, 오늘도 부탁드려요. 인사도 짧았습니다. 유준이를 내려놓고
가방을 건네고는 곧바로 현관을 나섰어요. 저녁 8시나 되어야 데리러 왔죠. 순자는 매일 아침 7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이유식을 데우고 기저귀를 챙기고 거실 바닥에 매트를 깔았어요. 유준이는 이제 걷기 시작한 참이라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유준이 좀 봐줘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순자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아들었죠.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팔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봉사는 이미 2번이나 미뤘습니다. 친구들과의 등산 약속도 취소했죠. 아이를 맡아준다는 게 이렇게까지 일상을 잠식할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유준이를 업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칭얼거렸거든요. 1시간 넘게 계속되는 울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허리가 좀 아프네요. 그래도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면 더 울 게 뻔했거든요. 저는 순자의 등을 보며 말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도연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죠. 아버지,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요. 죄송해요. 사과는 했지만 눈빛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준이를 안아들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러는 거예요? 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린이집 얘기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어린이집은 언제쯤 보낼 생각이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민정이가 이번 달까지는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해서요.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가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내일 유준이 와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내는 아파도 손주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우리 건강은 이제 뒷전이 되어버린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파스를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유준이가 올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잠깐이 아니구나. 이건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구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고 도연이가 유준이를 안고 들어섰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가 유준이를 안고 들어섰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그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죠. 허리에서 통증이 올라온 겁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어서 가봐. 아들은 그 말에 안심한 듯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순자의 표정을 봤어요. 괜찮지 않았죠. 전혀요. 그날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순자의 허리는 점점 악화됐고 저는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죠. 정우야, 이번 주 등산 가자. 친구 재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미안해. 이번 주도 어려울 것 같아. 야, 너 요즘 대체 뭐 하는 거야? 3달째 안 보이잖아.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할 수도 없었어요. 손주 돌보느라 친구도 못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유준이를 데리러 왔는데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현관에 서서 말했죠.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승진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당분간 더 바빠진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유준이를 더 오래 맡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은 언제쯤 보낼 생각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요즘 어린이집 뉴스 보셨죠? 학대 사건도 많고 애들끼리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유준이 못 보내요. 그리고 유준이가 아직 어려서 적응도 힘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는 게 아이한테 훨씬 좋잖아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고요. 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투였어요. 민정아, 그런데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병원 가보세요. 저희가 병원비는 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유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도연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들이 돌아간 후 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답을 내려야 했어요. 내가 도연이한테 제대로 얘기해 볼게. 토요일 저녁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분명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도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유준이 돌보는 거 우리가 이제 힘들 것 같아.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도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연아, 우리도 사람이야.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버지, 그럼 저희 보고 회사 그만두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베이비시터든. 아버지, 실망이에요. 도연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손주 하나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저희가 벌어야 유준이 키울 수 있잖아요. 도연아, 그건 아버지,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주 돌보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한 역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군요. 도연아, 너 지금.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순자가 물었죠.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아들의 말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일요일 저녁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알아볼게요. 그런데 좋은 데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그때까지만.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가 유준이를 데려왔어요. 평소와 똑같았죠. 아버지, 부탁드려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유준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또 데려왔네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자가 유준이를 업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보채고 있었죠.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좀 쉬어.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잠들 거예요. 하지만 아이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울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주저앉았어요. 유준이를 간신히 안고 있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했죠.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저는 순자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와서 유준이 데려가. 예.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인데요. 회의고 뭐고 지금 당장 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죠.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도연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허리야. 유준이 돌보느라 망가진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준이 데리고 가. 당분간은 우리 못 봐. 아버지, 가라고 했어. 도연이는 유준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돌아봤어요.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았을 뿐이었어요. 병원에서 순자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태였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환자분, 무거운 거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손주도 제대로 못 돌보고.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잘못은 우리를 당연하게 여긴 그들에게 있었죠.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죠. 아버지, 저희 정말 난처해요.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아버지, 답장 좀 해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틀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디스크래요. 심하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언제쯤 좀 나아지실까요? 그 질문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으면 또 맡기겠다는 얘기였거든요. 민정아, 우리 이제 못 봐. 네.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회사 일이 있는데.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유준이는 너희 아들이잖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활이 있어. 그리고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아버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손주인데. 손주니까 석 달을 봐준 거야. 이제는 부모가 책임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대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안 봐주겠다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도연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아버지, 저희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할 수 없이 부탁드린 건데. 할 수 없이? 너희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할 수 있었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도연아, 석 달 동안 너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한 적 있니? 우리 힘든 거 물어본 적 있어? 그저 당연하게 여겼잖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유준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라고. 도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실망했어요. 손주 하나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는 우리 배려한 적 있어? 저희가 뭘 어떻게 해요? 돈 벌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건강은? 우리 인생은? 둘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알겠어요.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순자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베이비시터 구했어요. 이제 부탁 안 드릴게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순자가 물었죠. 도연이 뭐래요? 베이비시터 구했대.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보다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삶을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지 않은 숨소리였죠.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도연이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실망한 눈빛.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죠. 순자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자가 물리치료를 마치고 집 근처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고 계산대로 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요즘 애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 죽겠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걸음을 멈췄죠. 계산대 옆 카페 테라스에 며느리가 친구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 구했다며? 그럼 낫지 않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베이비시터가 얼마나 비싼데? 한 달에 200 넘게 나가. 그 돈이면 차 할부금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애는 봐야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계속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공짜로 봐주시잖아. 얼마나 편했는데. 공짜로. 그 말이 순자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왜 안 봐주신대? 허리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나이에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그냥 핑계인 것 같은데.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웃었어요. 그러게.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일 아니야? 맞아. 우리 엄마도 우리 오빠 애 봐주시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시던데.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웠어요. 아니, 가슴이 무거웠죠. 공짜로 봐주시잖아. 핑계인 것 같은데.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계산도 하지 않고 마트를 나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눈물이 났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길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순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더니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가 뭐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의 말을 전했어요. 듣는 내내 주먹에 힘이 들어갔죠. 공짜로 봐주니까 편했대요. 허리 아픈 건 핑계래요. 순자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돌보며 허리가 망가진 게 핑계라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갈고 재운 게 공짜 노동이었다니. 여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냥 애 봐주는 기계였던 거예요.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날 저녁 친구 재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야, 오늘 저녁 소주 한잔 하자. 석 달만이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나갈게. 순자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포장마차에서 재석이를 만났어요. 야,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죠. 우리가 뭐에 키우는 기계야? 공짜로 봐줬더니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재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야, 요즘 그런 집 많아. 손주 돌봄이 할머니 일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애들이 많다니까. 할머니 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순자가 허리 망가졌어. 석 달 동안 애 봐주느라. 근데 그게 핑계래. 허리 아픈 게 핑계라고. 뭐? 재석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호야, 그건 좀 아니다. 내가 제대로 말해야지. 말했어. 근데 소용없어. 우리 말은 안 들려. 자기들 사정만 얘기하지. 저는 또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술 마셨어요? 응, 조금.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죠. 재석이한테 얘기했어요? 응. 뭐래요? 내가 제대로 말하래.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안 들을 텐데. 그래도, 여보, 우리 그냥 포기해요. 손주도 아들도. 우리끼리 살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밝았던 얼굴이 이제는 수척해져 있었죠.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여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죠. 둘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5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순자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잠 못 잤어요? 응. 여보는? 나도. 둘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이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그만뒀대요. 오늘 하루만 유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도연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죠. 아버지, 제발이요. 하루만요. 민정이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절대 빠질 수가 없대요.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하루만, 정말 하루만이라고 다짐하면서요. 아침 8시 도연이가 유준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한 달 만에 보는 거였어요. 조금 더 잘한 것 같았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녁 일찍 올게요. 도연이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유준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순자가 허리를 펴며 일어났죠. 하루만 봐요. 내일부턴 절대 안 돼요. 알아요. 하루만. 오전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유준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점심도 잘 먹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순자가 유준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죠.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눈이 감겼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자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자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여보, 유준이가 없어요. 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유준이가 보이지 않았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관으로 달려갔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유준아. 저는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순자도 뒤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 앞, 계단, 복도를 살펴봤죠.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래로 내려갔을 거예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허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달렸죠.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비실 쪽을 바라봤는데 김경비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죠. 여기요. 아드님 여기 있어요. 저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유준이가 의자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경비님이 웃으며 말했죠. 아까 로비에서 혼자 헤매고 있길래 데려왔어요. 놀라셨죠? 저는 유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태평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유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날 뻔했어요. 미안해. 내가 잠깐 졸았어. 아니에요. 내가 현관문을 제대로 안 잠갔나 봐요. 둘 다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유준이를 눕혔어요. 다행히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저녁 7시 도연이가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죠. 도연아, 사실은 오늘 유준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애를 잃어버렸다고요? 잃어버린 건 아니고 잠깐 눈을 떼는 사이에. 아버님, 어떻게 애를 잃어버려요?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애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보세요?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민정아. 도연이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화가 난 표정으로 유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이제 정말 못 맡기겠어요. 가요, 여보. 그들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아내의 어깨가 떨렸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자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일 정말 실망했어요. 앞으로는 유준이 절대 못 맡겨요.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시고 집중도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는 걸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정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그 문자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인가? 우리와 아들 사이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 감정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베이비시터를 또 구했는데 다음 주부터 출근한대요. 그때까지만 유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죠. 민정아, 미안한데 우리는 이제 못 봐. 아버님, 사흘만요. 정말 사흘만이에요. 제발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민정아, 우리도 생각해봤는데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잘했어요, 여보.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를 거절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죠. 그날 밤 순자가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더니 펜을 들었어요. 뭐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편지 쓰려고요. 민정이한테. 저는 아내 옆에 섰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민정아,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너무 약해서 유준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민정아, 어머니도 이제 알았단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걸. 유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이제 유준이는 부모의 품에서 자라야 해. 그게 아이한테도 우리한테도 맞는 일이야.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아직 우리 인생이 남아있단다.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려고 해. 이해해주렴.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응. 제주도.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 대신 기대가 보였죠. 그래요. 가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순자는 가방을 꾸렸죠. 이틀 후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보낸 편지 받았어요. 그래.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서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내린 결정이야.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게 아니라 도연아, 너희도 부모잖니. 유준이는 너희가 키워야 해. 그게 맞는 거야. 저희가 키우고 있잖아요. 그냥 낮 시간만. 도연아,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낮 시간이 전부야. 아이한테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고 싶어? 이해해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뜻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랐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달라 보였죠.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저녁 해변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파도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미소였죠. 여보, 고마워요. 왜요? 내 편이 돼줘서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짠 바다 냄새가 났죠.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편지 읽고 민정이랑 많이 얘기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응, 다행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려놓는 용기라는 걸. 손주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찾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지 않았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몇 시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0시요. 어머, 이렇게 늦게까지 잤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베개에 머리를 다시 기댔죠. 여보, 이렇게 늦잠 자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나도요. 저는 옆에 누워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많이 가셨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죠. 평온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우리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모래가 발밑에서 느껴졌어요. 순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죠. 여보, 사진 한 장 찍어줘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내는 바다를 배경으로 섰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웃어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사진을 찍고 나서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여보 사진 찍을래요. 나는 됐어요. 안 돼요. 우리 둘 다 있어야죠. 순자는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카메라를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긴장 풀어요. 자연스럽게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셔터 소리가 났죠. 잘 나왔어요. 봐요. 순자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밝아 보였죠.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죠. 파도 소리가 우리 대신 말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요? 글쎄요. 생각해 봤어요? 문화센터 봉사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가 배워볼까 해요. 허리에 좋다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사진 동아리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사진 찍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좋네요. 우리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순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우리는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순자는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중간중간 쉬면서요.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순자는 난간에 기대어 석양을 바라봤죠. 예쁘다.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석양이었죠. 아니, 어쩌면 처음 제대로 보는 석양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요. 같이.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같이요? 누가 찍어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죠. 저는 옆에 있던 젊은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럼요. 젊은 남자가 웃으며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저는 순자 옆으로 갔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죠.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을 돌려받아 봤어요. 석양을 배경으로 우리 부부가 서 있었죠.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 나왔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정말요. 우리 이렇게 웃을 줄 알았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농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 저희가 어린이집 자리 구했어요. 다음 주부터 유준이 보낼 수 있대요. 그래, 잘 됐구나. 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생각이 없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걸었어요. 도연아, 괜찮아. 너희도 처음이잖니. 애 키우는 게. 그래도 어머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네, 아버지.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뭐래요? 어린이집 구했대요. 다행이네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해변으로 나갔어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죠.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올랐어요. 순자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죠. 여보, 순자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요. 우리 잘했어요. 순자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죠. 손자를 봐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부모, 며느리의 시부모.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박정우와 이순자였어요. 35년을 교직에 몸담았던 교사.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이제 60을 넘긴 아직 인생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동안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을요. 이제야 우리는 그걸 되찾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도 시작됐죠. 미음.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